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구경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아, 왜 버벅거려? 날이 너무 덥긴 합니다. 예. 날이 앞에 또 더워요. 인터뷰를 또 길게 하셔가지고 네, 물 한잔 하시면. 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기 주경 야경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방송하고 또 끝나면 취재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또 원고 예. 써야 되고 막. 제가 어제 그 국민의힘 모 인사가 저희 그 취재 편의점 열심히 보는 분이 계신데 국민의힘 그 전직 국회의원인데 예.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저더러 분야를 좀 줄여라. 이제 보니까 무슨 사회 사건도 하던데.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냐고. 그리고 일찌감치 또 예. 이제 뉴스 배송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예. 편의점의 외양을 한껏 갖췄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야, 힘들어. 배송까지 하는 편의점. 예. 방금부터 경제 이슈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 너무 막 종합 편성 채널 아닙니까? 이 그러니까요. 정도면 혼자서. 네, 종편으로 가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따뜻한이래 따끈한. 네. 이거 막 단어도 생각이 안. 당황했네. 저도 김은지 기자의 이 노란 원피스가 그러니까, 시야를 꽉 네. 채우니까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그러니까요. 더워가지고 네. 시원하게 입어봤습니다. 정의당 네. 아니죠. 근데 오늘 노회찬 대표의 7주기 날이긴 해요. 그러네. 어떻게 또 이런 날이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김영훈 장관이 예, 맞아요. 예, 전태일 마서- 감동적이었어요, 정말로. 예.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도 어제 취재하면서 장관 얘기를 쭉 받아 적는데 네. 전율이 오더라고요. 예, 그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 시대를 맞이해서 현직 노동부 장관이 마석에 첫날 그러게요. 그러니까 현직 예. 노동부 장관이 마석에 간 건 처음이라고 한 번도 그러더라고요. 없었죠. 없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왜 처음이었을까 싶기도 그러니까 해요. 생각해 보면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노동부 장관이 늘 노동자 탄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김영훈 장관이 정말 새 역사를 쓰면 좋을 것 같고 어제 그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태일이 살아온 거다. 네, 그래서 전태일 열사 앞에서 자기가 이 정신 전태일 정신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고 바로 불법 불시 불시 점검을 가가지고 쭈쭈바 100개. 이거 장관이 표현이면 쭈쭈바 100개 쐈다. 그랬더니 거기 현장 노동자들이 김영훈 엄청 좋아했대요. 그랬구나. 현장 네. 노동자 출신이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가장 필요한지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더위에는 쭈쭈바다. 그거 하나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장관이 쭈쭈바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거 없어졌어요. 옛날에 80년대 예. 저기 매점이나 뭐 이런데 전빵 이런 데서 팔던 거예요. 없어졌어.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 단어긴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요. 보수 언론이 네. 노동부 장관을 향해서 너무 친노동 정책을 펼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말도 안 칼럼과 되는 사설을 많이 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산자부 장관한테 너무 친산업적 정책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네요. 거 똑같은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무회의 안에서 충분히 논박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면 되는 그럼요. 것이지 예. 노동부 장관의 본연의 일을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건 정말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네. 예. 어쨌든 매주 목요일에는 그 산업 안전이 어느 정도나 지켜지고 있는지 불시에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 기업들도 많이 긴장하셔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더 늦기 전에 광고부터 예. 좀 소개를 좋습니다. 하고 네. 가겠습니다. 원래 우리 광고는 구경 기자가 더 잘하는데.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이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그리고 쓰던 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하셔도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지난 23년간 현금 사은품 누적 983억 원 이상, 누적 가입자 60만 명 이상이고요.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튼튼한 법인 기업입니다. 따라서 안심하시고 가입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그동안 단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교원은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 그러면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 비교해 보시고 이 집이 제일 낫네 이럴 때 선택하시고 혹여라도 저 집이 더 싸요 이럴 때 바로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55인치 삼성 텔레비전으로 선택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비교원 제가 선택하잖아요. 흉내를 좀 내보는데 잘 안 돼요. 예, 역시 연예인은 어렵다. 그렇죠. 예.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요 크림 아주 좋아요. 호주 식약청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은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양태반 성분이고요. 손상된 피부 재생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으로 흡수가 빠릅니다.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로 피부 보습, 항산화 효과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고요.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이기도 합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현재 10만 개 넘었고요. 취재 편의점 통해서 5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돌파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여전히 영문을 고집하십니다. 예, 펜즈몰 영어로만 검색이 가능하신데요. FANGMALL 여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저도 쓰고 있는데요. 정말 그 순해서 전 좋더라고요. 네. 예, 향이 진하지 않고 순해서 한번 써봄직하다. 예, 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그리고 드리겠습니다. 영문 검색을 고집한 이유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글로벌 또 쇼핑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네. 아마도 영어를 네, 또 해외. 고집하는 게 아닌가 해외 판매. 이런 선회를 좀 하게 됩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중국에서 3년 살다 왔지 네. 않습니까? 그 중국 여성들이 코리아의 화장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KBT. 그래요? 네. 장난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저기 중국 사람들 뭐 무슨 선물 사주면 좋을까? 그러면 100% 화장품 오. 얘기합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 이제 프랑스 화장품 잘 안 써요. 예. 그리고 값만 비싸고 향이 좀 센데 이 아시아 여성들 사이에서는 한국 화장품 특히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왜 저기 뭐더라 그 저렴한 그런 화장품 판매점에서 파는 뭐 1,000원짜리 그런 예, 가성비 마스크팩. 좋은. 예, 마스크팩 마스크팩. 같은 거. 예. 엄청 좋아요. 그거 예. 되게 질 좋아요. 굉장히 네. 저도 좋아하고. 사실 좋아하면 애용하고 있습니다. 아유, 예, 근데 팩, 마스크팩. 아니 명동 우리는 가면은 저거 하나 바로 그냥 자. 마스크팩 살려는 관광객들이 정말 수두룩하게 예. 하거든요. 진짜 네. 그 중국인들이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여성들이 세련됐잖아요. 그러면 가면 벌써 헤어스타일 딱 찍어가지고 오. 미용실 가서 한국 저 엄마 스타일로 해달라고. 한풍, K풍. 예, 지금은 제가 좀 이렇지만 제가 한때 중국에서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그거 어디서 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요새 예. 중국만이 아니라 진짜 전 세계에서 네. KBT 열풍이 어, 어마어마해서 맞아요. 네. 미국에서도 아마존 1등 상품이 한국 화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야, 브랜드 말해도 그렇구나. 되나요? 아무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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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이걸로 얘기해 주세요. 아, 시니케어. 예, 신기하더라도 곧 아마존에서. 예. 아니 근데 진짜예요. 그 한국의 그 뷰티가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고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고급한 선물로 맞아요. 네.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그 중국에서 따라하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요.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 물론 이제 한국의 성형외과 이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물려서. 예. 그래서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영문으로만 검색되는 팬즈몰이다. 네. 사장님은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본격적인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장이 난리예요. 예. 그 행안부에서도 골치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거는 선취일직이라서 그럼요. 근데 예, 주민소환제도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구리 이제- 시민들이 좀 나서서. 예, 그러니까 예. 주민소환자가 근데 좀 어려운 게 이제 음. 과거 용산 참사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용산에서 이제 그런 운동이 있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만큼의 인원을 모으지 못하거나 혹은 그 이후 단계를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어려웠던 적이 있어서 이게 과연 쉬울까 싶긴 한데요. 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곧 선거로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도 맞아요. 안 남았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날을 기억하고 해당 지자체 단체장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정신 나갔다는 취지의 표현까지도 맞아요. 할 네, 정도로 네. 심각하게 이 사안을 보고 있어서 네. 충분하게 우리가 이걸 평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경향신문에 보니까 또 그 어떤 군수와 그리고는 그 부시장, 이장님이셨죠. 예. 비교해서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 기사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경향신문 네. 너무 잘 이면에 만들었다고. 있던데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좋은 공직자와 그 문제적 공직자를 꼭 그렇습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예. 선거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백경현 구리시장의 경우 같은 경우는 예. 경기 북부 지역에서 예.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음. 야유회를 버젓이 간 것도 문제인데 참. 마이크를 들고 노래도 춤을 부르고 추고, 저 덩실덩실 보십시오, 춤도 저게. 추다 저게 보니까 말이 됩니까, 저게? 이게 사람들이 예. 결국은 이제 그 난리 지자체장이 났네, 난리 과연 났어. 예. 이런 날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네. 실제로 구리시청 공무원들은 출근을 해가지고 네. 재재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네. 여러 가지 엄혹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 네. 자체가 저는 웃지 못할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고 이와 맞물려 가지고 김영환 충북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오송 참사 2주기고 맞습니다. 그 추모 기간에는 사실은 애도하고 본인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사람들과 만나고 일부가 또 사진을 올리는 기행을 보이면서 결국은 우리가 선거로 대표로 뽑은 사람들의 그 윤리적 의식이라든가 정치적인 책임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굉장히 의심을 하게 하는 두 가지 대형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 아니 그 재난방송 컨트롤 타워가 방통위원장 아니에요? 그렇죠. 예. 휴가를 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또 이런 식으로 휴가는 가고 싶고라고 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가 있지 않습니까? 24시간도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쉬는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네, 네. 굉장히 일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고위직 공직자, 그러니까 보통의 노동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9to6로 살면서 쉴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공복으로 우리 세금을 받고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책임감과 무게감이라고 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심지어 이번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숨졌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나 무게감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휴가 가겠다고 하는 생각 자체에 대해서 좀 되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이 강훈식 비서실장 선에서 반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사실 우리가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네. 항상 이 재난에 대해서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그런 공직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위기 대응을 그럼요.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놀 거 다 놀고 뭐 언제 합니까 그러니까요. 일을? 네. 예. 이진숙 위원장은 정말로 쉬고 싶으면은 영원히 쉬는 길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두세요 그냥.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예. 길이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이 공개가 돼서 열어봤더니 그렇죠. 사실은 이제 특검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되는 시점에서 네. 그 해당 그 주무차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의 반대 의견 제시가 있은 다음에 모두가 망설일 때 용감하게 또 이진숙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던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본인 자체는 뭐 정치적인 일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용 자체가 발언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이더라고요. 왜냐면은 당시에 특검을 야당 추천 당시 기준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할 수 있게 한 걸 두고선 국민의힘이 빠진 부분을 질타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걸 접하니까 과연 이분의 그런 발언이라는 것들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국민들이 따라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 확실하게 불일치한다라는 것이 여러모로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 단기 휴가를 낼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물러나시는 게 국민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본인의 뭐 임기를 맞추자는 둥 뭐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던데 아유 더 길게 얘기하기도 입이 아프다 예. 싶습니다. 자 대통령실 브리핑룸 쌍방향 브리핑제가 시행 한 달인데요. 관련해서 이규현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 그 국민할 권리 확장했다는 호응은 있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그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한 비방과 악성 댓글, 왜곡된 영상 편집 이런 부작용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어때요? 좀 이제 영상이 박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네. 다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하는 가장 큰 체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빠졌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렇죠. 합니다. 매우 바빠졌다. 예, 왜냐하면 이제 뭐 브리핑을 하루에 몇 번씩 정권 한다. 초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대통령실 중심으로 일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고요. 아직 장관이 이제 전 정부 장관들과 같이 일을 한 상황이어서 부처보단 대통령실 중심으로 브리핑이 나올 수밖에 없긴 하지만 아마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도 대통령실 중심으로 브리핑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핑이 있다 보니까 기자 본연의 일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처음에는 좀 불편해하는 기색들이 있고 아직도 뭐 그걸 적응해가는 사람들이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자체의 기회가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네. 반기는 모양새이고요. 기자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질문하는 것에 좀 익숙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네. 네, 그에 대해서는 쌍방이 좀 적응 기간을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경향신문 대통령실 출입 기자 뭐래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기자들의 문답을 보면서 약간 네.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 제가 기자로서 기자들에게 아쉬운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그 과거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겪을 때도 그러니까 브리핑이나 간담회를 하게 되면은 꼬리를 무는 질문이 늘 없다. 맞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쉽게 진행을 하는 주최 측도 하지 않고 기자들도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는데 여전히 초반이겠지만 대변인과 하는 브리핑이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질문과 꼬리를 무는 재질문이 없는 부분이 좀 아쉽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현안에 대해서 상세하기 위해서는 그런 연속된 질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해서 대체로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을 보면은 애띤 얼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네.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 시청자들이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는 초반에 네네. 두세 명 이상의 기자들이 각사마다 출입을 시키고 실제로 이제 반장 역할을 한 헤드가 있고 밑에 말진들이 있는데 대체로 질문은 너무 말진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일진 반장들도 나와가지고 네. 조금 더 심도 있고 격조 높은 네. 책임감 있는 질문을 던져주시기를 예. 간절히 기대한다.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예. 제 비슷한 또래가 반장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동료들아 일하자. 예. 아니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기자들 말고 좀 연조가 있는 좀 각이 잡히는 네. 질문의 그러니까 아니 대한민국 기자들 수준이 그렇죠. 왜 저래 이럴 수 있잖아요. 시청자들은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격조 있는 질문 와 저 기자 저 질문은 진짜 좋네. 예, 저 회사 그게 또 회사에도 도움이 네, 됩니다. 네. 예, 그럼요. 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수준 높은 그런 질문이 좀 많이 쏟아지기를 저는 서로 경쟁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과 기자들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럼요. 서로 진검승부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서로 컨텐츠로 승부하고 그 아마 세계가 보게도 진짜 수준 높다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준비해서 서로 맞대결하는 그런 거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관련해서 하나 우리가 오늘 꼭 짚어야 되는 게 있으니 바로 국방 홍보원장 얘기예요. 이게 보니까 어제죠. 어제 뉴스토마토에서 처음 단독 보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언론에서 막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1번은 그 최일 국방홍보원 원장 KBS 기자 출신입니다. 예, 윤석열 캠프 출신이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공보 특보했다는 네, 얘기가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던데. 맞아요. 네. 그런 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간의 첫 번째 통화를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극우 세력이 통화 자작극이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보고 그랬다는 거고. 저 경향신문이 발끈할 만한 뉴스입니다. 네. 그 윤석열 비판했던 한겨레 경향 구독 중단해라. 그리고 구독을 시킨 회사가 어딘가 봤더니 스카이데일리예요. 가짜 뉴스 엄청나게 많이 보도하는. 나는 여기가 유가진지도 몰랐네. 저희 회사 근처에 사무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김은지 기자님?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분들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게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국방홍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은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그렇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팩트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사를 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인 것인데 네. 그 팩트의 기반이 극우의 가짜 뉴스입니다. 네. 이런 식이라면 부정선거 음모론도 국방 그 일보의 일면에 나올 수도 있는 기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난주에 한참 왔다 갔던 유명한 인사 있지 않습니까? 네, 모스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을 베이스로 해서 국방일보 일면을 실어도 지금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게 극우화되어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 근거가 대통령 간의 정상 통화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기본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왜 아직도 이분이 이런 그 국방 홍보원의 자리에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좀 갈 길이 멀다라는. 그러니까요. 그 이 사람의 임기가 지금 한 8개월 정도 남아 있어요. 3년 임기이기 때문에. 3년 임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임기를 계속 지속하도록 할 거냐, 네. 아니면 여기에서 빠이빠이 할 거냐, 이 결정을 네. 이제 안규백 장관이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예. 근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 그 시청자들 중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군대를 갔다 온 제 입장에서는 네. 국방일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국군 장병들에게 한마디 일간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배급되는 일간지이기 때문에 예. 우리 군 장병들이 사실은 정치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서 예. 굉장히 중요한 매체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아,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다른 신문은 못 봅니까 군대 가면? 다른 신문을 구독하기가 어렵죠. 물론 이제 아. 일부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 따로 받아보는 건 있겠지만은 아, 사병들을. 사병들에게 특정한 정체성을 강요하는 형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방일보만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그렇구나. 우리가 예. 요즘은 인터넷 보급도 잘 돼 있고 휴대폰으로, 하기 때문에 예, 휴대폰으로 네, 보긴 합니다. 검색할 수 예.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면 형태로 배부가 되는 건 국방일보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의 이제 정신 전력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매체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운용하는 국방홍보원장이 이런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특히나 우리 대통령이 새롭게 이제 정부가 출범하며 들어섰고 네.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상 간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보도하지 말라고 했다. 굉장히 기이한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최일 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범한 다음에 네. 그의 담화문을 국방일보 1, 2면에 실기도 한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군의 군장병들의 정신세계를 책임지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인지 머물러도 되는 것인지를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이참에 좀 이렇게 국방홍보원장을 기용을 할 때도 정치적으로 약간 그 탈색된 사람을 기용했으면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진보 정부 보수 정부를 막론하고 대체로 이게 전리품 같은 자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특정한 언론사 출신들 그 대선 후보의 우호적인 언론사 출신들에게 자리를 주는 낙하산 자리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이참에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그 인사 기준관도 정립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그렇지 깜짝 놀랐네. 이런 글들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신임 아니고요. 네. 윤석열이 임명한 국방홍보원장이고 윤석열 캠프에서 네. 있었던 사람이고 남은 임기는 8개월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종북좌파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는 이거 좀 공익 제보 같은 게 예.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지금 그 아니 내부에서 우리 하고 있는 것 시청자들이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게 네. 저 때는 이제 국방일보라는 그 예. 제호를 썼는데 어느 한 분이 그 전후신문이었다 나 때는 제가 찾아봤더니 네. 실제로 1967년에 전후신문으로 바꿔서 와. 그분의 이제 나이를 약간 짐작할 수 있는 대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니까 네. 옛날에 전후신문이 네. 이제는 국방일보가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는 소위 내란 세력, 내란 협력 세력들이 여전히 네.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저희가 그 발굴해서 보도해서 적정한 조치가 정부 안에서 내려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앙일보 오늘 혹시 보도 보셨습니까? 정말 그 깜짝 놀랐는데 소년하는 김건희 뒤에 큰 그림자 만들자 캄보디아 커넥션 이런 보도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통일교하고 히림 그리고 건진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의를 했으니 캄보디아 ODA 관련해서 청탁하는 네. 과정. 어제 저는 그 구교영 기자님 취재 내용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취재를 야. 많이 하셨더라고요. 오늘 취재 편의점 애청자들을 위해서도 그 얘기를 좀 함께 이게 좀 사실은 저희 회사에 네. 통일교 관련된 단독을 많이 하는 기자도 있어가지고 예. 그 기자를 통해 가지고 기동량을 사실 제가 많이 했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워낙 깊숙하게 그 내부 인사들과 만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착안을 해가지고 제가 물어서 어떻게 보면 잘 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네. 하시니까 살짝 소개를 좀 해주세요. 겸손까지 네. 한국의 구교영 네. 기자 네. 어떤 아니, 내용을 심지어 네. 겸손까지. 예. 겸손할 수밖에 없죠. 후배한테 물어봤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통일교가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고 사실은 종교라는 것이 굉장히 성역화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최혜병 특검부터 김건희 특검까지 사실 김장한 목사라는 기독교계의 거두를 사실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고 통일교 같은 경우에도 언론사까지 보유한 어떻게 보면 막강한 종교 권력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느 수사기관도 건드리기가 어려웠는데 김건희를 고리로 한 청탁의 굉장히 핵심부에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실체가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통일교라는 것 자체가 그 베이스가 이렇습니다. 기독교적인 교리를 일부 차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성리학, 유교적 의미의 성리학을 더해서 만들었고 아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한학자 총재라는 분은 통일교를 설립하신 문선명 전 총재의 네, 부인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2012년에 돌아가셨고 사실은 그 전에는 기본적으로 그 교 명칭에도 드러나듯이 종교의 명칭에 드러나듯이 통일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그런 목표를 가진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문선명 그 전 총재가 돌아가셨을 때 아들들이 아마도 이제 그 종교를 이어받아서 경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을 깨고 부인인 한학자 여사가 아들과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다툼도 이겨내고 된 것인데 그때부터 쭉 이제 10여 년 이상 이제 경영을 해오면서 그 종교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었던 거고 결국은 이제 아다시피 남편이 만든 종교를 부인이 이어받은 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서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V0, V1 얘기했던 윤석열 정부의 서사와 굉장히 상사성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한창일 때도 소문 중에 하나가 네. 통일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혹시 김건희가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않은가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회사에서 통일교 취재에 굉장히 정통한 네. 후배가 당시 고위급 목사로부터 들었다는 얘기라고 하면서 그 얘기예요. 저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네. 기본적으로 김건희한테 투자를 했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V0란 이유도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하는 종교의 포교라든가 그런 사업성 같은 것도 이제 가만히 돼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김건희가 할 수 있었다고 믿었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래 윤석열에 이어서 김건희도 충분히 VIP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대통령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일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가치 있는 투자들을 통일교 그 교단 차원에서 했다라는 게 그 목사님의 주장인 것이고 그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사실은 한학재 여사가 그 윤모라는 통일교 세계 본부장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 자사의 사업도 여러 가지 성취하기 위해 노렸지만은 실제로 그 이면에는 자기처럼 김건희도 사실은 넘버 2나 예를 들면 부인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정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적인 믿음에서 시작된 부분도 없지 않다. 이런 얘기를 전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서사를 듣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굳이 대통령을 직접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면의 사람들이 많을 텐데 굳이 왜 그 중에서도 김건희 씨를 타깃한 것은 윤석열이 김건희에 대한 의존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사람 개인으로도 정치적인 활로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캄보디아 사업도 그런 선상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캄보디아가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있지만은 북한과 남한을 동시 수교한 나라고 결국은 ODA라는 것이 우리 공적으로 개발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북한에도 유사한 사업의 전파가 가능하고 그 마중물을 통일교가 만든다고 한다면은 문선명 총재가 주장했던 통일의 그날이 앞당겨지면 기본적으로 통일교가 북한의 평양에서도 여러 가지 공익 사업을 할 수 있는 포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판단 하에서 움직였다라는 견해가 통일교 교단 내에서 전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가공 전달해 드립니다. 네, 이게.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여기도 놀랐지만 특정 종교랑 결탁을 해서 그 통일교와 그 이제 국민의힘 그리고 통일교와 김건희 이렇게 연결이 이제 건진이라는 매개고리를 통해서 저는 공적 그 자금 그러니까 그 해외 개발 원조에 해당하는 ODA를 처음에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중앙일보에 너무 재밌었던 포인트가 이런 거예요. 전성배를 통해서 이제 건진을 통해서 윤석열 부부에게 캄보디아 ODA 사업을 청탁한 뒤 일부 자금을 되돌려받는 이른바 사실상 페이백 구조를 짠 게 아니냐. 해먹을 결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페이백은 되게 고급스러운 말인 것 같고요. 결국은 그 돈을 착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봐야 될 의심을 특검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수사를 어느 정도 좀 밝혀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수사 선상들에서 돌아가는 게 건진을 비롯해가지고는 지금 입을 좀 열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통일교의 그 윤아무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한테 줬다라고 하는 그 목걸이의 영수증도 통일교 내부에서 품위 계획서 같은 것들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개인의 일탈로 이제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커졌기 때문에 다들 진실의 방에 가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 윤아무개 전 그 본부장이 전성배 씨한테 큰 그림을 한번 함께 만들어 보시죠. 다녀와서 희림 대표도 같이 한번 뵐게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전성배 씨는 넵
이라고 하고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기사에, 윤한홍이 네. 윤한홍 의원이 등장합니다. 예. 빠지지 않는 이름이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친윤이고 원래 경남도지사 출마를 준비하다가 미끄러지고 다시 국회의원이 돼서 근데 지금 굉장히 주춤하고 조용조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러 군데에 윤한홍 의원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 수사가 머지 않았다, 조사가 머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뭐 윤한홍 의원뿐만이 아니고 권성동 의원을 그 당 대표로 추대하기 위한 움직임이 통일교와 네. 이제 건진법사 사이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친윤 그 핵심 인사들이 네. 이 로비 의혹의 핵심의 중추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압수수색을 받았고 수사가 이제 진척이 되는 단계고 일부에서 보면은 그 오늘 새로 나온 보도들을 보면 한국일보 보도 같은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청탁 조건이 먹히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교 교단의 사람을 비례대표 티오는 잡아주겠다. 네. 뭐 이런 취지의 보도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내에서 예. 윤석열과 세력 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물론 그 정상적인 후원 범위 내에서 고액 후원을 한 것이긴 하지만은 뭐 통일교에 있었던 그 윤모 본부장 같은 경우에도 권성동 의원을 상대로 500만 원을 후원했다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양성적인 자금 이외에도 혹시나 다른 불법적인 주고받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특검이 수사를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뇌물과 관련된 예. 그 내용들이 나오는 예, 것 그렇죠. 같아요. 김건희 씨 돈과 관련돼 있는 그렇습니다. 의혹. 예, 예, 예. 돈맥이 좀 잡히는 예. 것 같고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이제 목걸이 영수증은 나왔는데 그럼 가방이랑 신발 영수증은 없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중요한 것은 목걸이와 가방의 그 향방을 쫓고 있는데 특검팀에서 아직은 네. 현물은 못 찾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워낙 또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네. 하지만 결국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8월 6일 데드라인을 잡아놓고 네. 김건희 씨를 소환하겠다라고 한 특검팀의 타임테이블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이 부분에 대한 혐의들은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한 자신감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는 지금 나온 것들을 보면 이 정점에 김건희 씨가 있고 6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키맨들이 각각 있다라고 하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긴 하지만 그 중심에 김건희가 있고 가고 있는 선들은 다 차근차근 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라는 네. 말씀을 드릴 수밖에 그리고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도를 봤더니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인데 네. 그 그라프사 목걸이뿐만이 아니고 샤넬백 같은 경우에도 압수수색 과정에 영수증을 확보했다라는 오, 취지의 예. 보도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 아마도 예. 제가 이제 신뢰하는 후배이기 때문에 아마 보도 내용이 크게 틀리진 않을 것 틀리지 않을 것 같다.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뭐 신발, 가방 뭐 이거 다 세트로 통일교에서 네. 확보가 됐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뭐 얘기는 그 샤넬 가방 영수증도 확보했다까지만 샤넬 확인이 된 가방. 것 같은데 왜냐면 예. 지금까지 이제 조간 보도만 보면 목걸이까지 그렇죠, 확인됐던 목걸이. 거였는데 예. 그 추가적으로 샤넬백 영수증도 예. 통일교에서 확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보도가 예. 나왔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압수수색하면 많이 나오네요. 그럼요. 그죠? 예, 많이 나옵니다. 예. 어쨌든 그 이제 뇌물의 증좌들이 하나둘씩 모집이 되고 있으니 우리 김건희 씨, 곧 그 말복과 추석 사이에 감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김건희 씨의 집사 게이트이죠. 집사의 너무 여러 배우자. 명인데 지금 어떤 집사죠? 어떤 집사냐면은 예. 그 IMS MS, 예. 모빌리티의 네. 김예성 씨. 김예성 씨의 예, 예. 부인이죠. 그 특검에 출석했다고 하고요. 그 46억의 행방을 조사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민석 총리가 지드래곤 오, 네네. 에이펙 홍보대사로 경주 임명했다고. 에이펙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예. 화려합니다.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난리 났네. 예. 그러니까 당장 오늘 정치권에서 떠도는 밭이라고 하는 예.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주진우 의원도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어제 이제 브리핑에서도 기자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02-800-7070으로 그 발신자가 누군지는 이미 밝혀지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네.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수신자 중에 한 명으로 주진우 의원도 꼽히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탄용으로 지금 저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전혀 당권 주자로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있다가
출마가 오늘 갑작스러운 출마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진 의원이 이제 수사 그때 방탄용 출마다. 예, 그런 의혹이 있다, 네. 의심이 있다. 당시에 이제 800-7070 전화 가지고 이제 예. 결국 이종석 장관과 통화하기 10분 전인가요? 네. 44초 정도 이제 주진우 의원과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뭐 일정 업무 조정 같은 거였고 실제로 이제 누가 전화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간단한 문제여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사실 저희가 이제 그 회사 생활을 좀 하고 그 기자라는 직업을 갖다 보니까 회사에서 전화 받을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높은 분들은 일반 전화로 원래 전화를 하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맞아요. 일부러 회사라는 징표를 원래 남기기 네, 위해 가지고 네, 네. 본인 앞에 있는 수화기를 들어서 맞아요. 유선 전화로 전화하는 습관이 네.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원칙에 비켜 보더라도 아마도 그 전화는 당연히 이제 주진우보다 높은 분이 전화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약간 네. 구차해 보인다. 그렇죠. 이종섭도 얘기했으니까 네. 떳떳하게 일정 말하면 조정 되지. 업무를 예.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전화해서 시켰다. 얘기했다고 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본인 네. 해명대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를 왜 말을 못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네. 저는 주진우 의원도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면 온팡 쓰게 됐는데 자기가 피해 가려면 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얘기해야지. 지금 보면 구속 안 당하려고 김용대 사령관을 비롯해서 김계환 사령관 이 사람 정말 네. 저는 진짜 비열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계환 사령관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종섭 장관도 2년 그렇죠. 2년 만에 예. 입을 입을 열었습니다. 열었죠. 근데 예. 이종섭 장관은 저희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아. 그 11시 그 54분 통화만 얘기하고 57분에 또 통화가 있었는데 그 통화는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그 박정원 대령의 변호인 그 김정민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봐야 돼요. 02807070이 누구냐는 예. 이게 그 이명현 특검 팀에서 김건희 이 여사로 거의 수사가 그 향해 가고 있다. 예. 향해 가고 있다. 거의 뭐 가닿았다라고 특검 아. 팀은 네네. 아직 말이 어렵습니다. 특검 팀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제가 전화기 취재를 하나를 했는데 동시에 쓸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윤석열 씨 핸드폰도 김건희 씨가 썼다는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바가 있지 그렇습니다. 아니 뭐 않습니까? 밤에 잠을 안 자고 그냥 제 휴대폰을 예. 가지고 문자를 보내고 막 그냥 얼마나 감동인지 오죽하면 예. 옥중에서 자기 하나로 족한다. 김건희는 봐줘라 뭐 이런 네. 메시지도 이제 예, 올리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정치 탄압 나 하나로 족하다 이렇게 주장을 그러니까요. 했죠. 예. 하여튼 그 변함이 없는 그쪽 진영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예. 수준이고 다만 주진우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내일 공식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공식 변은 이렇습니다. 젊고 강한 보수로 탈갑품하기 위해서 나간다. 네? 당의 전열을 네. 재정비하고 젊고 강한 보수로 탈바꿈시키겠다. 예. 국민께 힘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관련해서 강득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진우가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해 소가 웃는다. 네, 붙었습니다. 네, 이제 사실 최상병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그 작년에 국회에서 그 장비 손괴에 비유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맞습니다. 이제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본인은 여전히 그게 언론의 곡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봤는데 언론의 곡해라고 보기에는 본인의 발언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인식들을 드러냈던 모습들만 보더라도 과연 이게 그 사실 보수라고 하면 안보 그리고 국방 그리고 보훈에서 가장 강점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 듭니다. 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특수부 검사 출신들 사과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우리 국민들은 인정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잘못할 수도 있지 넘어가 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태도가 1도 없기 때문에 아니 감옥에 가서도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란은 아니었다는 둥 뭐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냐는 둥 이런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국민들이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속보가 굉장히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내란 특검에서 경향신문 등 단전 단수 의혹 허석권 소방청장을 지금 소환해서 조사 중이다라는 어제는 것이고요. 소방청 차장을 불렀죠. 예, 네. 그리고 오늘은 저 청장을 불렀군요. 예,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상민으로 가는 이 수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이제 신병 확보라든지 강제 수사가 더 네.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번 주 금요일날 본인의 소환 통보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네. 제일 궁금한 게 그 돈 있잖아요. 그렇죠. 현금. 예, 무슨 본인은 돈이? 부인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미스테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그래서 현금 다발을 왜 그렇게 갖고 있는 건지 너무 이상하죠. 예, 너무 예, 이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 반드시 확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비 쿠폰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틀 만에 1,428만 명이 신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2조 5,860억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청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면은 그 주민번호 이제 나이별. 네, 그 뒷자리별로 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하게 돼 있는데 네. 때마침 오늘이어가지고 어. 편의점 오는 길에 네. 신청하고 왔습니다. 사용은 안 하셨고요? 아직 뭐 사용은 안 하고 네. 오늘 기회 왔으니까. 네, 네. 아마도 그 처분이 있겠죠. 예. 네. 처분? 예. 부인한테 준다는 얘기인데. 오.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국민 세금이죠. 그럼 네. 잘 쓰겠습니다. 예, 잘 네. 쓰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날짜가 안 돼가지고 못 날짜가 안 받았어요. 돼가지고. 예, 받으셨어요? 아직 저도 날짜가 안 돼. 예, 금요일입니다. 예, 저는. 예, 예, 예. 김은지 기자 어디 쓰시려고요? 그리고 맛있는 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맛있는 기본적으로 거.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예. 지갑을 열라라고 하는 취지이니까요. 그렇죠. 좀 예. 평소 못 먹었던 좋은 거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이 이제 소비 쿠폰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그 어떤 과일의 이름이 나온다는 취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수박, 사람들이 수박, 체리. 그러니까 이 쿠폰을 받아 못 먹었던 좀 과일을 망고. 먹고 싶다라는 예, 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진짜 이 유통 혁신이 진짜 필요한 것 네. 같아요. 너무 비싸긴 하죠. 예,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싸게 출하를 하는데 이게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 이거 제가 어제 마트에 어젠가 그제죠. 마트에 가 보니까 수박이 31,500원이더라고요.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그렇구나. 무더위 때문에 네. 가격이 더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수박은 물론 진짜 이제 쉽게 먹을 수 그러니까 없는 음식이 농민들이 되었어요. 과일이. 이제 힘써 기르신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 노동의 그 땀의 대가를 네. 지불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농민들한테 또 다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통 혁신도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댓글창에 네. 이제 뭐 드실지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읽어드려야 돼요. 짜탕, 아마 치킨에 맥주, 짜장면에 탕수육. 지금 각자 짜탕. 예. 아. 이거 점심시간 예. 다 가서 그런지 굉장히 하고. 예예예. 후식은 왕수박. 그렇습니다. 네. 진짜 이 회식할 생각을 하면 설레어요. 예. 그러나 일은 아직 해야 된다. 예. 자,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인데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직전에 대만을 갔었다. 예. 그리고 계엄 지지 유도 부탁을 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봤던 뉴스 중에서는 그게 제일 가장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 대만 민진당에서 계엄 직후에 계엄을 환영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제가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진당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따지면 좀 더 진보적인 컬러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정당인데 그러니까, 네. 아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차원을 떠나서 계엄을 옹호한다는 게 이 당의 컬러에 맞나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실망감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민진당에서 이제 서둘러 이걸 삭제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도통 무슨 일이었냐라고 하는 의문들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문상호 전 사령관이 당시에 수상하게 대만을 가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지금 증언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좀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대중견제용으로서 대만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이 본인의 네. 계엄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했던 정말 윤석열 딴에는 꼼꼼하고 치밀했던 그리고는 이 국제관계까지도 이걸 활용하려고 했던 악행이 드러나서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물론 아직은 뭐 의혹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공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합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몽골에 가가지고도 북한 인사들과 접촉해가지고 외환의 위기를 불러오려고 했다라는 또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특검이 규명을 해야 되고 특히나 김문지 기자가 잘 설명을 해줬지만은 대만이란 나라는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국과 양안 관계 속에서 그 예를 들어 한미 동맹이듯이 대만과 미국의 동맹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사성이 있는데 그런 나라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계엄이나 이런 군사적인 통치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동맹 관계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가 사실이라면 악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지금 정보사가 사실은 네. 우스꽝스러운 네. 조직이 돼버렸던 게 뭐냐면 몽골에 가서 그 북한 대사관을 접촉하는 것이 주요 타겟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 통모 예. 그 혐의를 두고 특검팀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몽골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만까지 가서 공작을 하려고 그러니까요. 했었던 거고 예. 실제로 김은지 기자님 설명해 주신 대로 12월 4일
그 SNS에 한국 국회가 친북 세력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무슨 종북세 이게 딱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두환이가 광주를 가지고 마치 네. 북한군이 뭐 잠입해가지고 했다는 식으로 예. 여론을 호도했던. 근데 이 윤석열은 국제관계 속에서 대만이란 그러니까 이거는 대만이 들고 일어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대만 국제적인 스캔들로 그렇습니다.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건이거든요. 민진당이 어떤 예. 정당입니까? 우리로 치면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중국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정당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당에서 잘 알지도 못하고 이런 그 윤석열의 꾀임인지 뭐 문상호의 꾀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올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만 내 대만 정치가 이걸 우리를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했단 말이야. 저는 대만이 이거는 정부와 들고 일어나야 정당이 들고 그러니까요. 일어나야 될 네.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 이렇게까지 뭔가 공작을 통해서 비상계엄을 획책하려고 했으면 이건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정교하게 준비를 했던 작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도 꼭 예.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무섭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예. 대만 정치계가 뒤집어질 스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대충 뭐 문상호 전 사령관이 만약에 가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런 것 좀 해달라고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예. 그 안에서 무엇이 주고받아졌을 것인가. 예. 일방적으로 주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거기서도 무언가를 받고 오고 갔을 텐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그렇네. 짚어봐야 된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련해서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한겨레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 동아일보 중앙의 단독 보도인데 드론사가 작년 6월부터 기획팀을 만들어서 평양 작전을 논의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V의 지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앙의 단독 보도는 김용현 전 장관이 평양이 이제 잘 안 뚫리니까 남포 등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계속 보내라라고 예.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김용대 전 드작사령관을 23일 날 다시 불러서 네. 조사를 한다는 건데 네. 이 드론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는 계속 일파만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서 가장 안 풀렸던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군사작전 권한을 허가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합참의 입장이었는데 네. 사실 일부 이제 합참의 입장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이제 드론작전 사령부가 그런 작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합참과의 그 교신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합참 같은 경우에도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게 지금 일단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에서 드론 작전을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비상계엄과 닮은 꼴인데 비상계엄 때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했던 군의 실체가 우리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나는데 그런 작전 지시 역시 김용현의 지시 아니겠습니까? 네. 김용현은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받았기 때문에 결국 김용현의 뜻은 곧 윤석열의 뜻이다. 그것은 결국은 드론을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은 바로 V의 작전 지시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인 것이고 네. 결국 이 작전의 총체라는 것도 윤석열과 김용현의 공범관계 구성이 되는 굉장히 그런 그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역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지금 뭐 저도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그 김용대 그 드작사령관 같은 경우에 왜 구속이 안 됐을까? 예. 특검 수사가 잘못일까? 아니면은 그 법원에서 그 기각시킨 게 잘못일까? 뭐 쭉 취재를 해봤더니 어쨌든 이분이 초반에 뭐 유서 써놓고 뭐 네, 컴퓨터에서 예, 발견됐다. 그렇습니다. 뭐 자살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사실은 증거인멸 위험이 네네. 상당히 있어서 그 특검팀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김용대 사령관이 일반 이적죄는 인정을 안 하고 있대요. 다른 죄는 다 본인이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는 다 뭐 공문서 위조, 그다음에 예. 무인기 날린 거 이런 거 싹 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시인하는 상황인 예, 거고. 다 시인했는데 네. 일반 이적죄만은 예. 내가 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제수의 주장을 하는 거죠. 딜레마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예. 세게 걸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특검에서는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김기환 사령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할 걸로 보입니다.
또 관련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특검 사정에 밝은 한 분에 따르면 특검 내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조만간 김용현도 입을 벌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예.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예. 지금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 부승찬 의원이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이적죄나 네. 그다음에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에는 통모 등에 대해서 밝혀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을 불법 전투 개시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특검은 이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할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돼서 조금 더 본격적인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 뭐 특검이면 특검, 뭐 정치권이면 정치권 모두 다 바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또 우리가 저 민생회복지원금으로 회식도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11시가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살짝 살펴볼게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우후죽순으로 출마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민의힘은 친길입니까 반길입니까 어느 길로 가는 겁니까?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당권 주자 아까 보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혁신 후보들이 단일화를 하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메시지를 내놨던데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친길로 가냐 반길로 가느냐라는 상황일 텐데 지금 만만치 않은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8대 2의 상황이거든요. 당원 80%, 일반적으로는 20%이기 때문에 결국 후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문제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결국은 김문수 한동훈의 구도 대결이 다시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장동혁 의원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그리고는 뭐 주진우 의원 이런 분들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경태, 안철수, 한동훈의 한 이제 또 그 세력이 있기 때문에 큰 구도는 그렇게 갈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친길이냐 반길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잊고 있을 만한 구도를 좀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친길이냐 반길이냐 얘기하는데 일단은 그 전환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좀 객관적으로 가늠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대선 전에 부산시 교육감 재보선 있었잖아요. 그때 전환길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세이브 코리아라는 또 이제 기도 단체까지 붙어가지고 목사. 종교 단체까지 붙어가지고 했는데 부산에서 졌거든요. 졌어요.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그 전환길의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정도 수준인 겁니다. PK 지역에서도 교육감을 당선시키기도 어려운 정도의 수준인 것이고 여기서 하나 더 떼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김문수가 뭐 전환길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돌아와서 원점으로 돌아 옛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윤석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두 갈래 길이 있었죠. 세이브 코리아를 중심으로 한 전환길의 길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전광훈의 길이 있었죠. 그럼 김문수는 정광훈하고 친할까요? 선연보하고 친할까요? 정광훈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게 목사님 하면서 울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그 과정들을 잊고 네. 있다 보니까 마치 전환길과 그러네. 김문수의 화학적 결합이 쉬운 걸로 이해하시지만 네. 그런 사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전환길과 김문수가 물리적으로 화합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전대 구도라는 것도 그런 측면 속에서도 그 극우들이 똘똘 뭉쳐서 김문수를 지원하는 구조가 아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환길이 얼마 전에 장동혁 그 토론회에 가서도 장동혁을 추켜 세우는 거겠죠. 그런 그렇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대중적 관심은 적지만 흥미진진하기는 하다 이런 아하.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님이 그 길은 곧 사망의 길이죠. 댓글에 촌철살인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로 치닫고 있고요. 결국 극우의 선택을 한다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영남 지역당 수준으로 그냥 가려고 하는 거 그마저도 아마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결국에는 TK에서만 집권이 가능한 네. 그런 정당으로 쪼그라들 가능성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도 힘차게 잘 기운차게 덥지 않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